안녕하세요. 오늘도 며칠 전에 이어 마흔에 관하여 정여울 산문 읽겠습니다. 내면의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면의 아이.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상처로부터의 주랭랑이었다. 30이 넘어서도 상처와 대면하는 법을 몰랐다. 무조건 도망치기만 하면 아픔이 마치 오래전 책갈피 속에 끼워두고 영영 펼쳐보지 않는 단풍잎처럼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상처는 밀림 속의 복병이었다. 이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을지 알 수 없는 빽빽한 밀림 속에서 트라우마는 마치 은밀한 복병처럼 아무데서나 튀어나왔다. 내가 트라우마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내가 콤플렉스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가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상처와 진검승부하는 것. 내 상처를 맨몸으로 대면하는 것. 알고 보니 대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람과의 대면도 두려운데 상처와의 대면이라니. 활 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가 된 기분이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상처들 중에 내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내면 아이란 녀석이었다. 진짜 어른이 되고자 평생 애썼는데 알고 보니 너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해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내면 아이라는 심리학 용어에 그토록 반항심이 들었던 이유는 그 단어가 지금껏 내가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툴툴거리지도 않고 남 탓하지도 않은 듬직한 어른이 되고자 그토록 애썼는데 또다시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나약한 소녀로 퇴행하는 느낌이었다. 이 단어를 알았을 때 온몸으로 저항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철딱선이 없는 내면 아이 따윈 안 키울 거야. 내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느니 차라리 내 귀여운 조카와 수다를 떨겠다. 내면 아이 따위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 성장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온몸으로 내면 아이를 부정하고 있는데 뜻밖의 내 안에서 처음 듣는 볼멘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어리고 유치하지만 어디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내면 아이의 목소리가. 네가 나를 항상 무시하니까 그렇지. 날 무시할수록 넌 더 힘들어져. 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당혹스러웠다. 아이가 그동안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튀어나온 걸까? 오래전에 영원히 떠내보낸 줄로만 알았던 내 안의 철부지 소녀가 이제 어른이 된 내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다. 냉동 인간처럼 숨죽이고 있다가 내면 아이라는 이름을 얻자마자 마치 오랜 마취에서 깨어난 듯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다급한 얼굴로 나를 채근했다. 어서 자신을 달래달라고, 어서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보채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이제 나에게 그 내면 아이를 다독여줄 힘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내가 저버린 나의 내면 아이 중 제일 먼저 생각난, 기억난 첫 번째 소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나였다. 내가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내심 좋아했던 같은 반 친구가 알고 보니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된 어느 날, 나는 영원히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없겠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이 생겼다. 어디서부터 그런 처절한 절망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번져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땐 그랬다. 영원히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것 같았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빨간 책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울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땐 알지 못했다.
친구에게 잘 보이는 것과 친구를 사귀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친구의 눈밖에 나지 않게 애쓰느라 친구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 친구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못난 면만 커다랗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 아이가 그저 좋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우정이라 믿었다. 이미 평등하지 않은 관계, 이미 내가 접고 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의 훌쩍 큰 키와 화려한 외모, 올수인 성적과 우아하고 세련된 부모님, 그 모든 것에 주눅들어 있었다. 하지만 집이 워낙 가까워 거의 매일 그 아이와 함께 하굣길을 걸어야 했다. 어쩌면 그 아이와 나의 하굣길이 같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을지도 몰랐다.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없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가슴 떨리는 화제도 없었다. 그때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지만 유치원 때부터 쭉 친구였으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는 우정의 관성 같은 것이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과 진심 어린 우정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때는 그 아이를 잃은 것이 온 세상의 우정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앞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모조리 닫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직 내가 그 시절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내면 아이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이었고 그 후 좋은 친구들을 만난 뒤에도 그때 그 시절의 질밟힌 영혼은 회복되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살다 보면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외로워질 때가 많다고. 하지만 그건 내 어려움과 외로움과 무력감 때문이지 친구의 탓은 아니라고. 친구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친구에게 그냥 네 솔직한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가 기적처럼 너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라고. 내가 먼저 다가가 좋은 친구가 되라고. 때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철저히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야 한다고.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봐. 그리고 너는 틀림없이 좋은 친구를, 나보다 더 나를 아껴주고 애틋하게 여기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그건 장담한다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똑같은 무게로 되돌려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감정이니까.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소중한 빛이니까. 그러니 내 안에 철부지 아이야.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줘.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나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단발머리 소녀는 절대로 흐느끼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다 어느새 빙글에 미소 짓기 시작했다. 정말 나한테도 좋은 친구가 반드시 생긴다 이거지. 그게 도대체 언제야? 그런데 거짓말 아니지? 아이는 처음으로 아이답게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까르르 웃더니 다시 빨간 책가방을 힘껏 고쳐매고 씩씩하게 걷기 시작한다. 이제 혼자라도 괜찮다며 똑같이 돌려받지 못해도 계속 사랑하겠다며 사랑받지 못해도 계속 사랑하겠다며 나의 내면 아이의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골치 아프면서도 짠하기 이를 데 없는 내면 아이 중에는 꽤 커다란 녀석도 있다. 몸만 어른이지 속은 겁이 잔뜩 들어찬 29의 나도 알고 보니 내면 아이였다. 그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았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난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근근히 그야말로 애면 글면 11년 동안 그 빛을 갚았다. 빛에서 해방되었을 땐 진정한 자유의 나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에게 빛을 떠넘긴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나를 힘껏 도와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원망, 네가 그 빛을 다 떠안은 것 외에 다른 집은 다른 길이 없다며 우리 집은 다른 길이 없다며 부담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징후가 얽히고 설키어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11년 동안 고슴도치처럼 살았다. 온몸에 가시가 돋아나 아무도 내 상처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 누가 나를 껴안아도 내 마음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만을 느꼈을 것이다. 마흔이 다 되어서야 그 빛에서 벗어났지만 기쁜 마음보다는 내 청춘을 다 바쳐 아버지의 빛을 갚았구나라는 절망감이 고개를 들어 더욱 뼈아픈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빛을 갚을 때마다 오히려 내 영혼의 일부가 조금씩 파열되는 느낌이었다. 돈을 벌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꿈에서 멀어지는 느낌. 빚만 갚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이 끝나고 나자 진짜 감정이 몰려왔다. 무의식에 오랫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온갖 원망과 징후가 폭발했다. 나는 사회적으로는 어른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른도 아니고 어른도 아이도 아닌 괴물 같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제야 아프게 깨달았다. 이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안아줄 시간임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 또 벌어야 했던, 그래서 가끔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도 기꺼이 떠맡았던 지난날의 나를 온몸으로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내면 아이와의 만남에서 주도적으로 말을 걸어야 하는 쪽은 성인이 된 나 자신이다. 내면 아이는 뜻하지 않는 순간 오래된 트라우마의 형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뿐 자신이 나서서 직접 행동할 수가 없다. 성인 자아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된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내면 아이는 비로소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래오래 숨겨두기만 했던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여주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나는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 예전보다 꽤 자란 것 같은 내 안의 단발머리 소녀는 손사래를 친다. 괜찮아. 이젠 네 도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다른 아이한테 가봐. 그러면 나는 7살의 나에게 13살의 나에게 여기저기 노크를 하며 넌 어떻게 지내니? 라고 안부 인사를 한다. 아직 온전히 위로받지 못한 수많은 내면 아이들은 저마다의 외로운 감방에 틀어박혀 SOS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상처가 말끔히 나은 얼굴로 해맑게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기도 한다. 상처가 고개를 드는 순간 내면 아이가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순간은 분명 위기이지만 내 안에 진짜 내 모습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상처의 처절한 양면성을 조금 알 것 같다. 상처를 꺼내보며 대면하는 순간은 미칠 듯이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꺼내보는 순간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힘도 함께 나온다는 것을. 콤플렉스의 건넨 악수. 마흔은 내게 내 안의 콤플렉스와 화해할 기회를 주었다. 내가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뜻밖에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때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콤플렉스가 가진 뜻밖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콤플렉스를 제거 대상으로만 여기던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예컨대 나는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평생 내 예민함을 감추느라 급급했다. 아무리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려 해도 타고난 예민함은 가려지지 않아서 점점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기도 했다.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되도록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예민한 사람을 곧 까다로운 사람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곧 단점과 금방 연결시켜버린다. 예민함을 감추고 짓누르고 어설픈 미소로 상처 입은 마음을 가리려 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넌 성격이 너무 예민해라고 비판받을 때마다 내 안에서 죽어가던 것은 바로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내 마음의 생김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예민함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더 깊고 섬세하게 바라보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흔의 문턱을 넘으며 나는 예민함을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연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예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민함은 나의 콤플렉스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맹렬하게 글을 쓰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차이를 발견해낸다.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삶을 권태로부터 지켜준다. 매일 글 쓰고 매일 책 읽는 게 너는 지루하고 힘들지 않냐?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제대로 예민한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다. 모든 책이, 모든 글이, 모든 순간이 미치도록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는 데미안을 13번이나 읽었는데 한 번도 같은 작품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감동으로, 그때마다 전혀 다른 대목들이 싱그러운 목소리로 새로운 말을 걸어주었던 것이다. 나의 예민함은 사물과 인생과 텍스트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예민한 사람에게 사소한 차이는 없다. 그 많은 차이들이 우리에게 삶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혐오했던 내 예민함이 나 스스로를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구해주는 내면의 오아시스였던 것이다. 콤플렉스는 팜파탈처럼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녔다. 콤플렉스를 좀 알겠다 싶어 붙잡으려 하면 어느덧 제 모습을 감춰버리고 외면하려 하면 여발한 듯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제거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면 콤플렉스는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체험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콤플렉스였던 나는 말하기 대신 글쓰기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다. 남들에게 사소해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느껴지고 남들에게는 무난하게 견딜 수 있는 자극이 내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내밀한 글로 정리해 두곤 했다.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나 걱정 같은 감정들이 글의 형태가 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정돈된 사유로 바뀌어가는 희열을 체험했다.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면 뜻밖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습관은 내가 꼭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내겐 누군가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더 자세히 들여다 보이고 그가 능수능란하게 매우 괜찮은 척하고 있을 때조차도 쓰라린 속을음이 들린다. 콤플렉스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콤플렉스의 그림자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나를 싫어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 콤플렉스가 나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의 문제로 확장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콤플렉스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림자조차 훌륭한 내면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극도의 예민함을 나의 진정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내 예민함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기 변신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신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 눈부신 자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컨대 글을 쓸 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정확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나의 오랜 콤플렉스 중 하나였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내 글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 어떤 독자는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실컷 비난받는 내 글이 감성이 풍부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며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울림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칭찬해 주었다. 난 어리둥절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겠다고 골머리를 앓게 한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토록 따스한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다니 콤플렉스란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 똑같은 글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석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꺾어 넣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아직 덜 무르익은 잠재력까지도 현실의 빗속으로 끌어낸다. 나는 후자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의 콤플렉스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악성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의 아주 작은 장점조차도 커다란 가능성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 비평을 할 때조차도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게는 이미 나쁜 것을 이러저러해서 너무도 나쁘다고 비난할 시간이 없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더 좋게,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랐다. 설령 나쁜 환경 속에 있는 미약한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깨닫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 또한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내고 싶었다. 나의 또 다른 콤플렉스는 매사에 요약을 못한다는 것이다. 요약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보세요라고 요구하는 분들을 마주하면 맥이 탁 풀려버린다. 굳이 내 모든 말이나 글을 요약해야 한다면 왜 2시간 동안 목에 피가 맺히도록 강의를 했겠는가? 왜 이렇게 글을 길게 쓰냐는 비판을 자주 들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요약하는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글을 느려 쓰는 것은 창조지만 짧게 줄이는 법은 편집이다. 편집 능력도 중요하지만 창조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내가 요약을 잘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 짧게 줄이는 요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줄이는 게 소중한 문장들 하나하나에 세밀한 뉘앙스를 죽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장뿐 아니라 감정을 증폭시키는데도 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감정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서서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발단에서 바로 절정으로 치달아 버린다. 이런 성격 때문에 변덕스럽다. 감정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평판을 듣지만 그래도 이런 성격이 지닌 뜻밖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준 친구가 있었다. 네 안에는 만능 증폭기가 달려있는 것 같아. 아주 조그만 감정만을 전달해줬는데 너는 1초 안에 그것을 울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려.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재능이다. 그치? 그게 설마 재능일 수 있을까?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쩌면 그것이 내가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타인의 온갖 감정에 걸핏하면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거구나. 공감을 너무 잘하면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라 글로벌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 내 안에 작은 감정의 씨앗을 거대한 에드벌룬처럼 부풀어 올리는 감정의 만능 증폭기를 선택하고 싶다. 그게 멋지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과학자라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택할지도 모른다. 내가 뛰어난 이성보다는 풍부한 감성을 택하는 이유는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게 나답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감정적이다.
너무 잘 운다.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난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내 심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금방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면의 눈물샘을, 턱없이 예민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든 슬퍼하고 아파하고 흐느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콤플렉스는 우리를 분명 아프게 한다. 하지만 그 콤플렉스마저도 삶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콤플렉스는 때로 구원의 오아시스가 되어준다. 2021년 1월 15일 마흔에 관하여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